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중개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환희의 울음을 터뜨리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민법 파트너 박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고, 새로운 한 시즌이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기본 강의 입니다. 자, 기본 강의 전에 아마 생기초 특강이라든지 입문 특강에서 저를 미리 만나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기본 강의 처음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강의를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요, 딱 2시간만 해주세요. 2시간. 배속으로 들으면 2시간도 안 돼요. 2시간 전에 우리 입문 강의 있죠. 입문 강의 혹시 그냥 넘기고 오셨다 하더라도 입문 강의 4일치 우리 강의거든요. 입문 강의 4일치 중에서 앞에 부분 약 2시간 정도 관련된 부분에서 민법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만 조금 보고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부분이 뭐냐면 민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파트인데요. 그 부분을 알고 수업을 듣는 거랑 모르고 수업을 듣는 거랑 머릿속에 입력되는 데이터 로딩 속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의 경험상.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포즈 눌러주세요. 똑. 어때요? 다 보고 오셨죠? 그럼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무슨 커리큘럼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죠? 공부 방법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입문 강의 로 해놨어요.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시험 과목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민법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다 입문 강의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스타트 하는 거예요. 바로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서서 다른 강의에서도 입문 강의에서도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밌는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재석도 아니고요 빵빵 터트리고 하하하 웃게 하는 강의를 해드리지는 못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웃긴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진중하고 침울한 거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미라는 것은요. 여러분께 흥미를 끊기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입문 강의 들으셨던 분은 내용의 반복이기는 하지만 제가 수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100%, 120% 투자해야 겨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만 잘 지키고 잘 그 자원을 배분해서 활용을 한다면 합격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험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공인중개사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계시긴 하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자 분들도 또 집에서 육아를 하시고 아니면 학생분께서 방학을 이용해서 저녁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네,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효율성 있는 공부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아마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혹은 공인중개사 아니면 다른 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 뭐가 다르고 새롭고 이렇다기보다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최대한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면서도 민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리의 틀,
그리고 어떤 뼈대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돌고 가면 잊어버려요. 민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목이에요. 아예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끝까지 남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자원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더 중요한 자원이에요. 뭘까요? 이건 거의 없어요. 아주 희귀한 자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나 할 수 있을 거야. 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고 반드시 합격해내고야 말 거야. 나에 대한 의심은 이제는 없어. 앞만 보고 무조건 합격할 테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 있죠. 그 아름답고 그 소중한 마음. 바로 뭐 초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내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 그걸 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문 강의 혹은 기본 강의 처음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순간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잊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민법이라는 과목 혹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강의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재미있는 강의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라는 말 때문에 되게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네요. 다음에 거리 살아있는 가속도 강의라고 했습니다. 자, 민법이라는 건 과목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네, 민법의 신의 하레비가 대한민국 2024년 이금 여기에 딱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요. 네, 한 번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법 총론이라는 번이 앞에 있고요. 다음에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그 뒤에 더 있죠. 가족법하고 채권 강론 막 쭉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서 공통된 부분을 앞으로 빼왔다고요. 민법 총론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민법 총론을 공부하면 저 뒤에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총론 부분을 공부하는데 내가 한 번도 공부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계약이 어쩌고 매매 계약이 어쩌고 소유권이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 물권법에서 공부하고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너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지라는 식으로 뭐가 논리가 쭉 구성이 돼요. 난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뭐 채권자 대입권 들어본 적도 없고 책 아무리 지져도 안 나오는데 뭐가 막 써 있어. 이게 뭐지? 그렇죠. 아니 물권적 청구권은 저기 물권법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당연히 알고 있지 하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빠르게라도 1회독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 민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민법은요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야만 이해가 가능한 과목이에요. 뭐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1회독 하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시험이고 자, 한 10회독 정도 하면 조금 안정권, 한 9회독, 8회독 정도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한 5회독 정도 하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민법은요 양이 엄청 많아요. 저희 책 되게 두껍죠? 기본서 두껍죠? 근데 기본서 말고 또 뭐 있어요? 요약서도 두꺼워요. 그리고 또 원서 쭉 있어요. 물론 우리 과목보다 공법이 아마 더 두꺼울걸요? 그런데 그 두께라는 게 지금 밀도가 조금 다르죠. 여러 가지 법을 합쳐놓은 게 아니고 민법은 하나의 논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양이 굉장히 많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고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아요. 민법 양이 한 6배 정도 여기에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한 제가 대충 생각해봤을 때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대에 들어가시잖아요. 법대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민법 입문이라는 걸 배웁니다. 법학 입문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법학 입문에서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요. 졸업 직전에 뭐 법학 세미나, 민사 세미나 이런 거 듣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사례 하나 줘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민법이에요. 그리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제 소개는 안 드렸죠. 저는 민법 엄청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법학은 아주 오래 공부했고요. 민법도 공부를 했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로스쿨 처음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로스쿨 딱 들어가면 처음에 입학 한 2주 전에 오라 그래요, 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학교로 가요. 아직 처음 입학도 안 한 학교인데 그러면 프리로스쿨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프리로스쿨이라는 과정을. 자, 그때 하는 게 뭐냐? 민법이에요.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시험 보는데 졸업할 때까지 마지막
직전 맨 마지막 과목이 뭐냐면 그때 민사법 사례 연구였나 뭐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게 양이 엄청 방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방대한 법을 우리가 이 8주, 10주, 12주 이동안 8주 내내 공부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는 당연히 있죠. 네, 결론은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게 이 가속도라는 거예요. 자, 회독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양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인문 강의 때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죠. 자, 공부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건 다시 보지 않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본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이거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해.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맨날 나와 라고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수업이 이제 회독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귀에 귀딱지가 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공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한 세네 번 보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아무리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덜 하게 됩니다.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어떤 설명을 위한 부분, 수험적으로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버리세요. 그럼 나머지 애매한 부분 남죠? 애매한 부분을 여러 번 공부하고 그 애매한 부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회독이 가속도가 붙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마침내 합격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약속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벌써 걱정이 될 거예요. 아니, 이거 회독 어떻게 진행해야지? 내가 책을 보고 이렇게 그걸 때문에 학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시는 이유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이 학원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내 몸을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이렇게 쭉 갑니다. 계속 조금씩 가요. 어디로? 합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이 여러분께 편안함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거지. 혼자 하려면 혼자 계획 쓰고 혼자 회독해야 되고 혼자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나눠야 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학하실 수 있어요. 중개사 강의, 중개사 시험 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여러분께 어떤 커리큘럼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 것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민법 강사로서 민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입문 강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입문 강의는 말이죠. 이 앞에 생기초라는 게 있어요. 약간은 중복된 내용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뭔가요?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거에 큰 그림만 그렸어요. 원래 이 생기초 강의나 입문 강의 때도 학원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법률 용어 같은 거 낯서니까 이 낯선 법률 용어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한번 우리 톡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가능할까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말은 맞잖아요.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낯설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지고 아, 저런 거구나. 그럼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법률 용어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당권 뭐예요? 전세권 뭐예요? 다 법률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법률 행위 뭐예요? 법률의 규정 뭐예요? 준 법률 행위 뭡니까? 지금 좀 말씀드렸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낯설은 법률 용어 아닙니까? 그쵸? 그럼 법률 용어를 공부한다.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그 법률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에 민법을 마스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입문 강의 때 뭘 진행했었죠?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겠다. 민법의 큰 틀을 한번 그려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지점, 민법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 기초와 입문 강의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혹시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삼국지 되게 좋아합니다. 삼국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근데 공무원 강의였는데, 공무원 강의 때 모두 여기 존재하는 그 사례들 있잖아요. 사례를 약간 다 삼국지식으로 바꿨어요. 자, 어느 날 장판파에 바람이 불어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학생 좋아하죠. 재밌어. 공무원 강의는 양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1년 내내 계속 민법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양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강의였는데 막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재밌긴 한데요. 저희가 삼국지랑 안 친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삼국지 모르는 사람도 이거 들으면 좀 안 와닿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데요. 자, 어쨌든 삼국지를 한번 살짝 꺼내고 삼국지 책을 처음에 딱 꺼내면 뭐가 나와요? 이게 책이에요. 이 책 딱 펼치면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뭐 이문열 삼국지든 뭐 정비석 삼국지든 황석 삼국지든 맨 앞에 서문 말고 그 전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여기 중국 전도가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반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책 맨 뒤에 보면요 연대표가 그랬어요. 연대표 이렇게 이 같은 시기에 뭐 중앙아시아에는 뭐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그 한반도에 뭐가 있었고 미국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왜 해놨을까요? 일단 내용 텍스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야 그 시각적으로나 혹은 이거는 어떤 시간적 혹은 공간적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보면요 구체화되죠. 좀 더 키워지죠.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이 키워지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구조라는 것이 인문 강의에서 진행했던 것은 자, 여러분들에게 뼈대를 만드는 것, 즉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하죠? 기본 강의를 듣습니다. 자, 기본 강의. 자, 기본 강의를 듣는데 저는 기본 강의에 10주죠, 여러분. 10주. 근데 저는 2주를 더합니다. 양 많아. 아니요. 오히려 가장 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2주를 여러분은 더 하면서 양은 확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세 파트를 민법을 공부하고 민사특별법으로 5가지 법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민사특별법을 저는 2주로 특강을 진행을 해요. 이걸 지금 들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기본 강의 때 들으면 좋지. 하지만 들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언제 들으라? 다 듣고 요약 강의 다 듣고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짜 강의 수강하시는 분, 요약 강의만 수강하시는 분들 다 요거를 들으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10주 코스를 기본 강의에서 듣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특별법은요 약간 조금 이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약간 조금 암기할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 10주 동안에 이제 계약법까지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물론 이 2주차리도 당연히 업로드는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들으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아셨죠? 그러면 이 기본 강의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내용이 뭐예요? 이건 법리예요. 법리. 법의 이론. 자, 이론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이랑 기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초 뭐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기본은 뭐예요? 기본도 뭐 튼튼히 하면 되죠. 자, 일상 용어로서는 이 두 가지 말은 좀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뼈대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합니다. 다른 거 공부할 때 있죠. 다른 거. 더 뒤에 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모르는 게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기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한번 전부 다 공부를 한번 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책은 어쨌든 휙휙 넘어가요. 제가 안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굉장히 풍성하게 합니다. 그게 제 강의 스타일이에요. 책만 쭉 읽는 거 있죠? 그러면 뭐 강의를 왜 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법학 교수님께서 있으신데 모 대학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수업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을 쭉 읽으신답니다. 내 책이 완벽하니까. 저는 그렇게는 강의는 못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끝나면 뭐하죠?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문 강의도 결국에 이론이죠. 문제풀이 실전이에요. 자,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면 저는 톤이 완전히 확 달라질 거예요. 확 달라지고 기본 강의는 철저하게 법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문제풀이는 철저하게 실전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애매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네. 이때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거 가지고 바로 시험 문제용, 문제풀이용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공부하면서 같이 문제 풀고 이런 거 저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약 강의부터 들을게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요약 강의부터 들으시면 돼요.
문제풀이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저는 문제풀이 강의를 요약 플러스 문제풀이로 합니다. 즉 뭐냐면 요약 자료를 여러분께 드리고 이 요약 자료를 문제를 실제로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요약 자료가 이렇게 문제에 적용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요. 그리고 실전이 뭘까요? 동형 모의고사죠.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성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그리고 바로 시험장에 들여보내요. 그러면 이 과정, 이 이후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계속 문제만 푸시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작년에 들었던 말, 선생님 토할 것 같아요.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요. 왜?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 그러면 이 강의가 기본 강의만 하면 좋은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법을 듣잖아요. 그러면 약간 멍해져야 돼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험 다 들으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민법은 그런 과목이다. 한 번 들어서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우리는 좀 회독을 효율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요. 보통 여기 같은 내용을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 요약 강의를 바로 들어갑니다. 요약 강의. 그래서 실제로 기본 강의에서 법리가 이때 기본 강의 들으면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는 정도면 돼요. 저는 한 30% 정도 완성된다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그리고 요약 강의를 들으면 이 요약 강의는 뭐냐면 이 요약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독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마무리 강의 때 여러분께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박스와 표와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나눠 드립니다. 실제로 그것만 보면 합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작년에 제 이름 바꿔가지고 제 이름 싹 지우고 어디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합격을 하니까 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 내용이 뭔지만 알 수 있다면 말이죠. 민법 양 많다 그랬죠.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 어려운 내용을 적어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요약되고 압축된 내용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요약돼서 요약하니까 깔끔하게 뭐 길게 뭐 이런 거 말고 깔끔하게 몇 마디 몇 단어로만 돼 있잖아요. 그 단어가 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고 요약서를 보면요 못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민법 요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못 봐요. 민법 하나도 모르고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요약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들 있죠. 민법의 앞에 그 구조, 그리고 채권과 물권의 개념, 아주 이렇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 교과서에서 다 실을 수 없거나 교과서에 실어도 이게 눈으로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쵸? 그걸 강의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요약서가 읽힙니다. 기본 강의는 뭐다? 요약서를 읽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읽기 힘들어요. 요약이 많이 되고 압축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죠. 그쵸? 그러면 기본 강의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과서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합격에 한 7분선은 넘게 돼요. 70% 정도는 돼요. 6, 7에 42, 약 42.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강의를 딱 하는 거예요. 42.5점보다 실제로 시험 보면 한 60점 언저리 돼요. 요약 강의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딱 하면 그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변수 줄여야죠. 변수 줄이는 과정. 자, 즉 나의 실력을 확 키워가지고 변수를 확 줄이는 과정이 진짜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실력 이렇게 크죠? 처음부터 실력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하나도 모르다가 아주 굉장히 딱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요. 공부는 역치가 있어야 돼요. 운동할 때 내가 30kg짜리 못 들다가 어느 순간 팍 들리잖아요. 그쵸? 공부도 똑같아요. 실제로 이래요. 정말 안 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팍 늘어요. 내가 민법의 체계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또 안 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팍 올라요. 이거 한 3번 정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올라. 이게 계속 가요. 여기까지가 어디다? 여기까지가 한 요 정도 돼요. 사실은 요 정도까지가 문제풀이 강의에 여기 들어가는 건데 안 올라요. 진짜 안 오릅니다. 올라봤자 거의 최종 단계 다음에 올라봤자 10점 미만. 10점 미만. 이걸 위해서 문제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거 중력을 거스른다. 문제풀이 하는 이유는 중력을 거스르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내 점수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뭔가 알아챘다 그러면 점수가 좀 더 오르기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저의 커리큘럼 소개였습니다. 약속을 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약속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약속해 주십시오. 반드시 합격한다는 자신감 가지세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 1차 과목이니까 민법 적어도 1법은 1차는 무조건 합격한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해요. 여러분도 합격하시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험생으로 겸손과 인내.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겸손해라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저한테 겸손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보고 이거 알아 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맞다.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 수험을 본 다음에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거 알았던 건데. 나 실수했어. 그거 알았던 건데. 이런 반응 있죠. 그쵸? 이런 반응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물론 아쉽죠. 내가 분명히 알았던 거고 알던 개념이고 명확한데 실수로 이번에 체크해야 되는 거 실수를 한 번에 마킹하고 이런 거요. 그런 건 실수가 맞아요. 근데 맞아 그때 알았던 건데 시험장에서 왜 안 떠올랐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변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한 반복과 회독입니다. 지루해요. 열받아요. 화나요. 나는 하기 싫은데 친구들이 놀자 그래요. 그쵸? 나는 공부 열심히 오히려 하고 싶은데 주변에 유혹이 들어오고 주변에 날 공부를 못하게 해요. 특히 우리 중개사 수험생분들은요. 그쵸? 다른 시험은요. 엄마 나 공부해. 고3이 나 공부해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저거 하면서 엄마는 화가 나지만 과일을 깎아주시죠. 중개사는요. 여보 나 공부해 하고 공부 딱 들어가면 저기 얘 데리고 어디 갔다 와야 돼 주말에. 시간 안 돼? 바로 나온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의미고 그런 것들을 악물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의 결론은 뭐예요? 좌절과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시험의 구조, 시험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하신다면, 혹은 기본강의 때부터 적어도 7개월 이상 진득하게 공부를 하고, 요 순서 있죠. 이론을 빠르게 하든 늦게 하든, 뭐, 초단기 합격 이런 거 있죠. 결국에 뭐예요? 어쨌든 초단기 합격이라고 해도 이론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이론과 문풀 이 두 가지를 뭐 2주 이렇게 하든 뭘 하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과정을 하면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커스는요. 저뿐만 아니라 학원 전체에서 이 분석을 진짜 여러분들은 문제 푸느라 토 나오시죠? 분석하느라 저희는 토 나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 표정 보세요. 자신감 있죠?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시킨다는 자신감 있죠? 여러분들 쉽게 이해시켜드리려고자 하는 자신감 있죠? 네. 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법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반복을 중요시하고 어떤 틀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께 전달시키는데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제 목표는 중학교 2학년 친구를 여기다 앞에 놓고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해요. 여러분 근데 뭐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실력인가? 라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민법은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뒤에까지 공부하고 한 번 더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과목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마음가짐 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하고 그 뜨거운 마음 있죠. 초심. 그걸 절대로 잊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자, 저 민법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리의 편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책은요, 저희 최희대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저는 강사죠. 제 책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제 소개 좀 드리면 뭐 대학원까지 앞에서 공부했다라고 했지만 저는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 보시면요. 민법이 출제되는 시험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행처로 하면 딱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는 법무부에서요.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음에 법원 행정처라는 부분이 있어요. 법원 행정처는 이 법원 그 공무원 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법무사 하고요. 또 법원 행정고시 그리고
범위로 보면 가장 더 넓은 서기보 시험, 서기보, 9급 서기보 시험이 있고요. 또 승진시험, 5급 승진시험 등등 담당해요. 그 다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보통 많이 해요. 여기서 뭘 할까요? 공인중개사는 물론 변리사, 또 감정평가사, 그리고 한 번도 들어봤던 거 있죠. 세무사, 또 가맹거래사, 또 주택관리사, 행정사, 이런 시험들 있죠. 이런 시험들의 관리와 시행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분야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강의를 했던 거고요. 하고 있고요. 경험을 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한 걸음 이렇게 딱 뒤로 봐서 각 시험의 특징이 눈에 확 보여요. 그리고 그 민법 전체에 대한 분석을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 트렌드에 가장 확실한 합격의 방법,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자, 이게 최희대 교수님 책인데, 저도 뭐 다른 시험용 제 책도 늘 쓰고 있지만, 최희대 교수님 책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뭐 제 의사랑은 조금 관련이 없지만, 저는 이 책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직업 윤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걸 다 사요. 강의를 다 들어봐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베스트를 좀 뽑아가지고 강의에 응용을 해요. 그리고 제 생각과 너무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은 반영하지 않고, 자, 그 중에서 기본서로서 제가 말한 기본이 뭐라 그랬죠? 뒤로 돌아가서 문제풀이하고 시험장 직전에서 뭐였더라 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기본서라고 그랬죠. 그 기본서에 가장 충실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최희대 교수님 책이었어요. 다행히 해커스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책이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처음에,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의 구조라고 좀 돼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입문 강의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민법이 뭔가요? 요 정도는 알자 했죠. 자, 입문 강의 여러분 뭐죠? 입문 강의 때 배웠죠? 이런 말 저 안 쓸 겁니다. 혹시 그때 완벽하게 100% 이해를 하셨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고 했어요. 사인이 뭐예요? 일반인이에요. 선생님, 저는 일반인인가요?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다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이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 공무원인데요. 맞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공인이죠. 하지만 자연인으로서는 당연한 사인입니다. 자, 사인의 반대말은 공인이에요. 공무원이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공인이란 것은 국가를 얘기해요. 국가 그 자체가 공인이에요.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뭘까요? 법률 관계면 마지막이고요. 일반법이란 것은 특별법과의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경우에로 바꿔서 읽으시고요. 자, 특별이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로 한정시켜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로 한정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법률 관계예요. 자,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 어떤 관계에 동그라미 딱 치고요. 관계가 뭘까요? 내가 친구랑 관계를 맺어요. 야, 친구야. 너랑 나랑 친구야, 지금부터. 라고 하면 친구가 되죠. 그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끈이 뭐다? 우정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친교 관계는 말이죠. 그리고 선후배 관계, 학교에 들어갔더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하는 대상이 있죠. 그 사람은 나랑 왜 선후배 관계죠? 학연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나의 선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률 관계란 것은 뭐죠? 나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라고 부를게요. 나와 어떤 상대방 사이에 끈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끈이 법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친구의 법률 관계가 있으면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랑 친구랑 친교 관계가 되면 그 친구는 나에게 뭘 해줘야 돼요? 밥을 사줘야 돼요. 그쵸? 친구 관계가 일어나면, 법률 관계가 발생하면 그냥 밥 사줘야 돼요. 그럼 법률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요. 그것을 우리는 발생, 변경, 소멸,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법률 관계를 왜 맺는다?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고.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얘기해요. 자, 쉬운 예. 여러분들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 왜 맺어요? 계약을 맺으면 친구와 내가, 상대방과 내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법률 관계라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걸 왜 연결시켜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발생 오케이, 변경 오케이,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뭐 재산권, 가족법이 있는데 우리는 재산권만 봅니다. 이 재산권은 뭐죠? 물권과 채권을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 자, 법률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자, 모든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친구를 만드는 방법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애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경험을 언제 하셨나요? 저는 동네 친구, 옆집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생각해 봅시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나온 분도 있다는 것을. 어쨌든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들어가. 그래서 똑똑도 안 하죠. 그때는 똑똑할지도 모르니까. 저희는 항상 학교는 미닫이 문이었는지 몰라. 미닫이 문 딱 열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 이렇게 딱 앉습니다. 이렇게 앉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한 명 와요. 짝꿍이 오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같이 친교 관계를 맺어보지 않을래? 그러면 친구가 응,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얘와 친교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있다라고 그래요. 내가 친구와 법률 관계를 죄송합니다. 다시. 내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 친구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일어났죠.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친구랑 막 악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누가 들어와.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래. 갑자기 들어와. 안녕 얘들아. 이렇게 꼭꼭 이랬어. 그쵸? 안녕 얘들아. 우리는 이제부터 다 친구야. 반갑다고 해. 난 저 맨 앞자리에 앉은데 보이지도 않아. 그냥 친구래. 나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난 쟤랑 친구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의사 없어요. 그냥 저 위에서 내려준 거야. 니네는 이제부터 친구다. 이게 뭐다? 규정에 의해서, 학교 규정에 의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니네들은 이제부터 친구야. 싸우면 안 돼. 그쵸? 법도 똑같아요. 나랑 어떤 사람과 법률 규정을 맺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나의 의사.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팔래? 응, 팔래. 하면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면 관계가 맺어져요.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 사랑은 전혀 관계없어. 갑자기 위에서 니네는 야 너는 뭘 해야 돼. 법률관계 맺으면 무슨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권리의 반대말이 의무잖아요. 갑자기 난 가만히 있는데 나라에서 그래. 야 너는 무슨 의무가 있어. 너는 무슨 권리가 있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나의 의사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나의 의사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률에 여기 상속이라고 써 있는데요. 상속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상속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사망하면 나의 의사랑 관계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상속한다고요. 나의 소유권이 발생한다. 권리 변동이 발생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요. 민법 여기저기 조문 살펴보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 파트 공부할 때 그거 이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구나. 이렇게 많지도 않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법률의 규정은 이런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법률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 많아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요. 자, 이게 뭐냐면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말 어렵죠? 저는 일부러 막 억지로 쉽게 하려고 안 해요. 억지로 쉽게 말도 안 되는 그 판례도 없고 조문에도 없고 자신의 머릿속에 나오는 막 이상한 예시를 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실제로 철저하게 판례에 나와 있는 예시만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는 표현을 해요. 사적 자치의 원칙 말 되게 어렵죠. 이 사는 일반인들이 뭐 어떤 자치행적인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여러분 책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의 말은 있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이거예요. 어떤 법률 관계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요. 니네 마음대로 맺어라요.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왜?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관계를 맺는 건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몇몇 특별한 경우에만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나머지는 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맺어지는 요 과정 있죠. 우린 법률 행위가 뭐여야 되고 뭐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가 민법 총론에 나와요. 왜 민법 총론에 나올까요? 민법 총론은 민법의 공통된 부분을 싹 빼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민법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법률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행위는 모든 재산권, 모든 가족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부분에 제일 중요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쏙 빼가지고 앞에서 다 공통되겠죠. 중요하니까 다 공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통된 거 빼다 보니까 법률 행위예요. 사실 민법 총론은요. 그래서 거의 법률 행위론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 그림은 오늘 여러 번 볼 거예요. 요 그림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책을 봅시다. 권리의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예요. 직접적인 출제 비중은 직접적인 출제 비중은 상당히 낮은 단원이다. 자, 원래 맨 처음이 그렇죠. 맨 처음 시작이 그래요. 하지만 이 부분은 민법의 어떤 큰 기둥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그 개념을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어때요?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세요. 뭐 여기 눈을 펴고 이거는 암기해야지. 이 내용은 뭐야? 왜 설명하는 거 넘어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듣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민법의 민법은요 사인들의 권리관계 의무관계 이거 좀 풀었었죠.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란 것은 준칙을 얘기해요. 준칙. 그리고 사회규범과 뭐 여러 가지 사회규범이죠.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고요. 근데 법원의 재판 규범에 해당해요. 나의 사회, 난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그 법을 근거로 어떤 특정한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사법이란 것은 뭐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인 간의 관계예요. 자, 일반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법 요것만 조금 일반법과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란 게 있어요. 자, 민법은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자, 일반별, 특별법. 자, 일반법이란 것은 모든 경우에로 바꿔서 읽어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로 바꿔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속도와 제가 이런 말 왜 하고 있죠? 빛의 속도와 질량에 관련된 내용이죠. 에너지와 질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 진짜 왜 하고 있을까요? 근데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특수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특수라는 게 뭔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쵸? 특별한 특수고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막 그래서 그런가 봐요. 특별하다, 특수하다라는 것은 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것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랄까요?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에요. 일반적이다란 뭐예요?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그 제한을 걸지 않고 요건의 제한을 걸지 않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 방정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면 사법에 관련해서 공법이 아니라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법은요?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민법의 3개예요. 민사법의 3개예요. 민사의 3개, 사법의 3개예요. 자, 여기서 자,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민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대차의 3개예요. 그런데 요건에 하나 제한이 됩니다. 어떤 제한? 만약에 그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농지면 농지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요? 민법이 적용되죠. 자, 그러면 일반은 모든 경우에란 말이기 때문에 일반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일반 규정, 일반법 뭐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요.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어머나 그러면 다 좋은데 요 특별법들은 왜 있어? 그쵸? 요 특별법들은 왜 있어? 왜 있을까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꼭 민법으로 안 되는 뭔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필요, 취지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아이고. 오늘 제가 좀 왜 이렇게 말이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컴퓨터가.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요강이 처음이어서 그래요. 네. 취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민법에 임대차가 돼 있는데, 야, 민법 임대차를 적용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을 조금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임차인들을 더 보호하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것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주택임대차보호도 꼭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법은 조금 부족해.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민법과 특별법 사이 관계가 나와요. 어떤 똑같은 사안에서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민법이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주택이기도 한데 주임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적용되지 규율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은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요 정도 하나. 실제법이랑 비교되는 것은 우리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 너에게 채권이 있어. 너에게 물권이 있어. 오케이, 좋아. 다시요. 너에게 채권이 있어. 너에게 물권이 있어. 오케이, 좋아. 나에게 지금 물권이 있구나. 그거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 물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죠. 나에겐 물권이 있어 라고 하면요, 네가? 나는 동의 못하겠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는 물건이 있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싸워야 돼. 어떻게? 혼자 찾아가면 되나요?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 왜 너한테 있니? 한번 쫓아가면 돼요? 안 되죠. 그건 야만의 시대예요. 우리 법치주의니까 법원에 혼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소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의 권리가 있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 나의 권리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민법에 따른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법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실체법이란 것은 그냥 권리 의무를 나타내는 법이고요. 절차법이라는 것은 소송에 관련된 법입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실제법은 절차법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올게요. 화장실만 갔다 오세요.